최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서방 국가들에게 GDP의 0.2%를 우크라이나의 무기 생산 확대를 위해 지원해 달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이번에는 단순히 원조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 세계적인 전쟁 자금 동원을 공식화하는 대담한 행보를 보였다. 동시에 유럽은 러시아에 동결된 자산 약 2천억 유로를 고위험 투자 채널에 투입하려는 계획을 서둘러 추진 중이다. 마치 적의 자산을 빼앗아 전선을 유지하려는 듯한 움직임이다. 이 모든 재정 동원과 도덕적 명분 속에서 날카로운 질문이 제기된다. 유럽은 러시아의 자산을 합법적으로 강탈하고 있는가? 우크라이나는 과연 전장을 장악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끝없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것인가? 젤렌스키의 대담한 제안 논란에 여지가 있는 대담한 움직임으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 국가들에게 GDP의 0.25%를 우크라이나의 국내 무기 생산 확대를 위해 기부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번에는 단순히 구걸이 아니라 판을 새롭게 짜려는 의도다.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장기 투자 공장 설립 협력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서방의 전쟁 공장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계획이다. 젤렌스키는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 영국, 리투아니아 등 여러 동맹국과 공동 무기 생산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며 우크라이나와 함께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 국가들의 영토에 생산 라인을 구축해 국방 기술을 수출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다. 드론에서 미사일 포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Made with Ukraine이라는 라벨을 붙일 수 있게 된다. 젤렌스키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국방 수요의 40%를 자체 생산으로 충족하고 있으며 다음 목표는 생산 확대와 기술 수출로 전쟁을 키예프와 서방 파트너 모두에게 이익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우크라이나는 국방 생산을 위해 430억 달러를 모금했으며 이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곧 열릴 나토 정상회의에서 젤렌스키는 마크 루테 나토 사무총장이 제안한 국방비 최소 GDP 5% 지출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젤렌스키는 독자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각국이 GDP의 0.25%만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면 전쟁 기계가 계속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주 캐나다 G7 회의에서 젤렌스키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 군사 지원 확대 그리고 가능하다면 도널드 트럼프와의 만남을 추진하려 했으나 트럼프가 이스라엘 이란 위기로 인해 회의를 조기에 떠나면서 계획은 무산되었다. 그럼에도 젤렌스키는 다가오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와 협력할 기회를 기대하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우크라이나는 끝없는 돈 소모의 연극을 이어가고 있는가? 만약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승리하며 영토를 되찾고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면 젤렌스키의 최신 원조 요청은 덜 불쾌하게 들릴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우크라이나는 전장과 외교 무대 모두에서 후퇴하고 있으며 서방은 재정적 피로와 전략적 회의에 빠져 있다. 4년간의 전쟁 동안 유럽은 끊임없이 돈을 쏟아부었다. 직접적인 군사 원조로 수십억 유로, 경제 회복, 인프라 재건, 키예프 정권 유지에 이르기까지. 이제 많은 EU 국가들은 치솟는 인플레이션, 재정 적자, 그리고 자국민의 불만에 직면해 있다. 국민들은 우리의 돈이 어디로 가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젤렌스키는 새로운 요구를 내놓는다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장 건설 생산 라인 확장 무기 수출을 위한 GDP 0.25% 지원, 이는 마치 적재 허덕이는 기업이 판매도 못하는 상황에서 생산 확대를 위해 자본을 끌어들이려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 전장에서 우크라이나는 계속 영토를 잃고 있다. 최근 하르키우가 함락되었고 수미 지역도 붕괴 직전이다. 차시브 야르 아우디유카 헤르손 지역도 지속적으로 공격받고 있다. 원조받은 무기는 엄청난 속도로 소모되고 협상 테이블에서는 러시아가 여전히 강경한 조건으로 주도권을 쥐고 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의 가장 강력한 동맹인 미국이 점점 지쳐가고 있다. G7에서 트럼프와의 만남은 무산되었고 미 의회의 원조 패키지는 여전히 지연되고 있으며 워싱턴이 이 판에서 빠져나갈 계산을 하고 있다는 신호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GDP의 일부를 우크라이나의 무기 생산에 투입하라는 요구는 마지막 필사적인 도박과 다름없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선택지가 없다. 돈무기 원조가 아예 없으면 패배는 확실하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젤렌스키는 서방의 관대함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지만 관대함은 지금의 키워드가 아니다. 유럽은 약속을 줄일 이유를 찾고 있고 미국은 이란과의 대립과 글로벌 전략 재조정에 바쁘다. 오늘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싸우는 동시에 세계의 인내심 고갈과도 싸워야 한다. 서방의 기적이나 전장에서의 극적인 전환 없이는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지고 있으며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제안이 유럽연합 EU, 이 러시아에 동결된 자산 약 2천억 유로를 활용하려는 계획을 가속화하는 시점에 나왔다는 것이다. 이 거대한 자금은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고위험 투자 채널로 전환될 수 있다. 이는 유럽의 또 다른 강탈인가? 러시아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다 재정이 고갈되고 민심이 흔들리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점점 더 길어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원조를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전례 없는 논란의 계획을 추진 중이다. 러시아에 동결된 국가 자산 약 2천억 유로를 고위험 투자 펀드로 전환해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공급하려는 것이다. 6월 19일 폴리티코가 보도한 이 소식은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2022년부터 벨기에 유로클리어 시스템에 동결된 러시아의 막대한 자산은 현재 벨기에 중앙은행의 낮은 이율로 보관 중이다. 하지만 이유는 이를 고수익 투자 채널로 옮겨 지속 가능한 자금 흐름을 만들려 한다. 원금을 직접 건드리지 않아 노골적인 몰수는 피하려 하지만 누구나 알다시피 이는 정교하게 포장된 점유 행위다. 이유는 이 계획이 미국의 원조 감소 가능성 속에서 우크라이나 경제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2024년 안전한 투자로 발생한 약 43억 달러의 이익은 주로 G7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480억 달러 대출 상환에 사용되었다. 하지만 EU의 194억 달러 기여분은 2025년 말까지 소진될 전망이다. 새로운 재정적 구멍이 생기고 있으며 EU는 도덕적으로 모호한 창의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회원국이 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국가 자산의 간접적 몰수가 국제법을 위반하며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헝가리는 동결 해제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하며 EU의 제재 메커니즘이 6개월마다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갱신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용해 계획을 좌절시킬 수 있다. 이를 우회하기 위해 일부 EU 국가들은 다수결 투표로 새로운 투자 펀드를 설립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회원국들은 우려한다. 만약 이 투자가 실패하면 유럽 납세자들이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하며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돈을 마구 쓰고 있다. EU의 2027년까지 1조 2천억 유로 예산은 거의 할당이 끝났으며 2023년 우크라이나에 지정된 500억 유로 지원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러시아 자산의 이익만이라도 활용하는 것은 키예프에 자금을 공급하는 최후의 해결책이 되었다. 정의와 민주주의라는 명분으로 포장되었지만 이 계획은 분열을 일으키고 깊은 우려를 낳는다. 러시아의 국가 자산을 고위험 투자 펀드로 전환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려는 EU의 급진적 추진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처음도 아니다. 이는 국제법을 전쟁 제재라는 명분으로 교묘히 왜곡하며 계산된 일련의 행동의 연속이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작전 개시 이후 EU와 미국은 러시아의 현금 채권금 등 수천억 달러 자산을 동결하며 모스크바의 금융 혈맥을 직접 타격했다. 처음에는 몰수가 아닌 동결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점차 동결된 자산의 이익이 원조에 사용되고 수익 창출을 위한 투자 논의로 이어졌으며 이제는 제3자를 지원하기 위해 고위험 펀드로 전환되고 있다. 보관해서 사용 그리고 이제는 투자로의 여정은 정교하게 포장된 점유 행위와 다름없다. 이것이 합법적 강탈이 아니라면 무엇인가?